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해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론에 임해주실 두 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세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익구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은 최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01조에서 1항입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2항에서는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원에 주고 있고, 또 그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을 구성한다고 해서 신급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 조직법과 같이 합해서 본다면은 3심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게는 헌법재판권을 주고 있는데, 그 예로 위헌법률심판권, 그리고 탄핵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 그리고 권한쟁의심판권, 그리고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헌법소원이란 잠시 설명드리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때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공권력 행사, 불행사에는 재판소원, 그러니까 재판이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외한다라고 헌법재판소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헌법소원의 대상 중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소원이라고 하는데, 이 재판소원을 허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 재판이 어떤 것인지 먼저 개요를 잠시 한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이 대법원이 네. 그 유신 시절에 그 긴급 조치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이 기간을 갑자기 그 3년에서 6개월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피해자들이 당시 대법원의 판결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그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었습니다. 그 최근 이거에 대해서 그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번 결정의 결론을 잠시 보면,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패소시켰죠. 패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취소해달라라는 헌법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어떤 그 부분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헌 판단을 하였죠. 자, 그렇다면 결국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재판소원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해서 예. 2016년 4월에 이미 헌재가 그 이제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이제 한정적으로 위헌이 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판소원은 허용하지 않지만, 그렇죠. 만약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는데, 네. 그 법령을 적용한 어떤 그 재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그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이러한 그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달리 판단할 어떤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결국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 소원은 현재로서는 좀 허용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우리 헌재 결정이 말씀하신 대로 재판 소원은 결국 인정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죠? 그렇게 지금 그 입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헌재법 68조 1항 중에 있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하는 부분을 만약에 위헌 결정을 했다면 사실상 우리 이제 법원과 대법원까지 간 3심제 플러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또 다른 판단이 아니냐, 이래서 4심제를 인정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 논의가 나오게 된 것도 그 배경에는 결국은 우리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 소원도 인정을 해야 된다 또는 내지는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소원의 허용 여부를 두고 그동안 사실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판 소원 허용 여부에 대한 우리 두 분의 의견을 잠시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가요? 최 변호사님, 재판 소원 허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법 해석에 대해서는 뭐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끝내 이제 좀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헌법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최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소원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거나 충실한 다음에 혹시 부족함이 있고 국민의 기본권 확대에 모자람이 있다면 그때 재판 소원을 좀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입장입니다. 예. 재판 소원 현재로서는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신 거고 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저는 재판 소원을 인정해도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재판 소원 인정하자는 취지니까 두 분 지금 의견이 다른데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선 재판 소원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사심제가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재판 소원 입장하시는 이게 입장에서. 꼭 사심제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헌재의 역할은 법원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사법작용이라서 단순히 그 사법을 담당하는 법원과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던가 아니면 뭐 각종의 정치 세력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업무라던가 그런 것들은 헌법재판소가 담당을 하는 것이고 각각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과는 역할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사심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일반 법원의 재판과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을 세워서 사심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가요? 네. 재판 소원이 허용되게 되면 사실상 그 사심제에 유사한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부분을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번 헌재 결정의 소수 의견의 경우에 그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는 위헌 결정을 뒷받침하는 어떤 핵심적인 논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그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재판 소원을 해석론적으로도 도입하자는 어떤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전면화 도입된다면 사실은 법원의 그 대법원의 최종 해석이 있더라도 이 부분의 해석이 우리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얼마든지 그 재판 소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이나 국민이 느끼시기에는 사심제가 도입된다라고 좀 느낄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예. 지금 취지는 이제 결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인정하게 된다면은 또 말씀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고 법원을 우리 대법원이다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 그런 취지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고 법원이 대법원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최고 법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단순히 최고 법원이다 이렇다기보다는 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떤 처분이나 아니면 법률이나 판결이라도 그 제3의 그 다른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그 법률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법부에서 그 판결도 당연히 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말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더 폭넓게 보장하고 또 어찌 보면 이제 법원에 대한 권력 통제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또 우리 헌법 소원이 허용돼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말씀하시는데 어떤가요? 실질적 권력 통제를 위해서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우선 그 어떤 국민의 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사심제라는 형식이 필요한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삼심제도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많이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법원의 그 삼심 재판이 충실화하는 것가 당연히 먼저 전제가 돼야 되고요. 이러한 재판 소원의 도입은 이 삼심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도입을 좀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그 우리 법원 재판에 개선하려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도입해 보고 나서 좀 나중에 검토해도 좀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안 변호사님, 우리가 지금 재판 소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럼 세계적으로 볼 때 재판 소원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판 소원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는 독일, 스페인, 러시아 등이 있고요. 그리고 연방 헌법 재판소를 두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헌법소원의 대상을 행정처분과 법령만으로 한정하고 재판소원은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독일과 같은 독일의 헌법재판소 모델을 따라하고 있는데 예. 독일은 재판소원을 일단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법원의 재판을 이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서 어떤 갈등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현재 우리 법상으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 법상으로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이 부분 향후 우리 사법체계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우리 부동산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또 주택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주택,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어려운 것이 바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취임 직후에 작년이죠. 이른바 8.2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정책의 기조로 삼았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난해에 발표한 8.2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잠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는지,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뭐 효과가 없었는지 먼저 두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최 변호사님 먼저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어떤가요? 예, 8.2 부동산 대책은 그 투기지역 지정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가, 그다음 청약 관련 규제 등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여지는 있지만 네. 그것이 좀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다소 뭐 안정세가 있다고 하는데 네. 지방은 또 오히려 하락세이고 근데 유독 서울만 어떤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서울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지금 최근 들어 많이 지적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어떤 가장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그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좀 몰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2017년 8월 달에 그 8.2 대책이라고 하죠. 8.2 그렇죠. 대책 이후에 잠깐 이렇게 주저하는 것 같더니 제가 체감하기에는 최근 2018 이후에는 더 많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상담도 일단 매도인이 계약금 주고서는 네. 매물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바로 계약금 해제 가능하느냐, 예. 반환하고 가능하느냐 이런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예. 예를 들면 뭐 중도금 그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날짜도 아닌데 갑자기 중도금을 그냥 계좌에 넣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중도금 중에 일부만 받았는데 계약금 해제 가능하냐든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지금 계약 무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짧은 기간에 최근에 갑자기 또 급등하고 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이죠. 작년 8.2 대책을 근데 우리 부동산 정책으로 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잠시 보면 그렇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및 투기 지역을 지정하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고 또 이제 주택 담보 비율이라든지 주택 담보 대출 비율 그리고 이제 총 부채 상환 비율 이런 것을 강화했고요.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죠. 그리고 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전매 재당첨 제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세제라든지 금융 청약 또는 뭐 재개발 재건축 등 투기 수요를 몰아내기 위한 어떤 규제들이 총망라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책 발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당시에는 이제 뭐 저금리라든지 또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어떤 개선으로 인해서 크게 이제 증가하고 있었던 것들 투기 수요를 어떻게 주택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초점을 좀 두고 그래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두 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집값을 잡는 데는 아주 조금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효과는 없었다라는 지금 그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으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제 서울의 똘똘한 집 한 채 말씀 나왔는데 서울의 집값은 오르고 지방의 집값은 오히려 잡혔다 완전히. 그래서 이제 지방과 서울 간의 어떤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 변호사님? 예,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하려면 예. 사실은 좀 수요 억제를 위한 조치를 위하여 뭐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어떤 조세 전략을 좀 적절하게 활용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 다른 규제 정책이 먼저 앞서 나가는 바람에 좀 정책의 순서가 좀 종부세 그 이후에 나왔죠, 그죠? 얽히게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좀 근본적인 이런 최근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아닌가 좀 생각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지금 굉장히 심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안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도 문제. 양극화가 돼가지고 예. 뭐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집은 정리하고 서울에 예. 있는 집으로 다 갈아탄 것이죠. 그래서 뭐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지구로 이렇게 지정했던 것이 오히려 그곳은 정말 더 오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기대를 심어주게 되고 이렇게 서울 집중 현상이 더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서울의 집값이 오르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인구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서울의 집값이 오르면 부동산 양극화의 어떤 그런 문제도 더 심해지고 또 결국은 투기가 결국은 또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는데 결국 우리 서울의 집값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지금 현재도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안정화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 변호사님? 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현재 금융시장이 저금리 기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있는데 이 네. 돈이 갈 곳이 없어서 그렇죠.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 예. 비교적 안전한 자산이라는 부동산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 부동산에 몰리는데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규제가 강화되니까 그렇다면 한 채를 집중하자라는 아까 여러 번 언급된 그렇죠. 그런 수요가 몰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좀 서울의 어떤 이제 인구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가구수, 1인 가구 등이 늘어나면서 네,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주택 공급이 일정 부분 부족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한 서울에 대한 어떤 좋은 주거가 기본적으로 여건이 서울과 서울이 아닌 곳에 대해서 여전히 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주거 환경에 대한 어떤 선호가 또 반영되어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을 강화하다 보니 앞으로는 좀 서울의 새로운 집이 좀 덜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이때라도 확보해 두자 이런 심리까지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 집값에 관해서는 사실 그 수요와 공급의 원리인 것이죠. 예, 수요 공급. 예, 수요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 서울의 환경 인프라가 서울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기업도 서울에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수요는 여전히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신축 아파트는 더더욱 부족하고 더 이상 신축 아파트 지을 곳이 많지 않고 근데 이 와중에 또 재건축은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해서 공급은 더더욱 안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서울과 지방 간의 차이가 이게 비단 부동산 가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모든 분야에서 좀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방을 어떻게 이제 살려낼 것인가 그리고 또 지방이 보다 서울 못지않게 또는 서울보다 더 오히려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파리 대책 작년에 나왔던 파리 대책 여러 가지 대책이 아까 있었는데 뭐 예컨대 뭐 대출을 규제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임대 사업자 어떤 등록을 하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정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이 정책은 너무나 형편없는 정책이었다고 뭐 볼만한 것이 있는 것인지 어떤가요? 좀 기억에 남는 정책들이 있다는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최 변호사님 어떤가요? 예, 뭐 좋은 걸 많이 기억해드리고 싶지만 일단 예. 나쁜 것부터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종부세 강화를 조기에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 남고요. 예. 또 최근에 논란이 된 그 세제 혜택을 듬뿍
담아준 그 임대사업자 등록과 그렇죠. 관련하여서 사실상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실패하고 오히려 부동산의 그 매물로 안 나오고 그냥 임대 그 건물로 남아 있다 보니까 매물이 줄어들어 공급을 축소시키는 좀 정책 목표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낳은 점에서 특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 간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함몰되다 보니까 또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또 다른 더 큰 오히려 목표를 놓친 것이 아닌가 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많이 그 귀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뭐 어떤 정책이 좀 좋았던 정책이 있나요? 좋았던 정책이라 하면 일단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예. 했던 것, 그것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던 것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폭등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아무리 이제 재건축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너무 제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이제 하나도 한다면은 그 불법 증여나 이런 것들을 좀 감시하기 위해서 그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것들을 신고를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의 제도는 수요 공급의 원리를 떠나서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국세청이나 그런 데서 관계 기관들이 그런 조사나 그런 권한들을 강화하는 것, 다음에 그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것들, 불법 증여 같은 것들을 잘 조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주택 시장도 결국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이제 좀 정책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법적 제도도 필요합니다만 이 여러 제도들 자체가 또 이제 경제의 어떤 효과와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도 이 다각도로 검토를 한 후에 사실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특히 이제 우리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은 또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들,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본다면은 어떤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적, 사회복지로서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또 특히 요즘 더 합니다만 규제로서 어떤 기능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규제로 느끼는 순간 그 규제에 대한 어떤 심리적 저항도 당연히 따르게 또 마련이겠죠. 예를 들면 대출 조건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제 막 내가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뭐 이런 데서 오랫동안 집 마련을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대출 조건을 강화해버리는 바람에 내가 내 집 마련의 꿈이 다시 무산되는 뭐 그런 상황도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고 저항하는 뭐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정책이 갑자기 또 변화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부터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생겼을 때 어떤 뭐 우리 국가를 대상으로 이런 피해를 구제를 해달라든지 내지는 뭐 어떤 법적인 뭐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떤 법적 쟁점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최 변호사님? 예, 일단 저는 이 혜택이 있다가 없어질 때 가장 큰 좀 그렇죠.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혜택이라고 볼 만한 것이 있다가 그것이 정책적으로 없어졌다. 원래는 되던 거였는데 없어지면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좀 심리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 같은데, 이처럼 그 국민에게 어떤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그 수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뭐 처분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데 행정청에서 이럴 때 뭐 그냥 취소 철회를 그냥 당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법원에서 어떤 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비록 그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도 그냥 뭐 행정청이 단순히 변심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뭐 국가적 뭐 정책 필요성에 따라 취소 철회를 하는 것일 텐데, 그러한 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될 것이며 그 중대한 공익상 필요랑 그 이제 본래 이제 혜택을 받기로 했던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법률 관계의 안정성 이런 것들과의 어떤 비교를 해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더 클 때 비로소 정당화된다라는 기본적인 법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좀 폭넓게 인정할 여지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 혜택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좀 권리 구제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가 정책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제가 그 1년 전쯤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한번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LTV 60%인 줄 알고 매매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나중에 계약금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뭐 중도금이나 잔금 정도 그 지불할 때쯤에
대출 신청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일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출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계약금 몰취됐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신뢰 보호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겠죠. 그것을 신뢰를 하고서는 그렇죠. 사실 계약을 체결했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상 손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계약금이 그렇죠. 몰취됐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뢰 보호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익상의 필요나 이런 것 때문에 승소는 쉽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자꾸 변경이 되면서 개인 간에 단순한 추상적으로 내가 손해를 봤다, 집 못 샀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해가 그렇죠. 야기된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신뢰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신뢰 보호도 말씀 나누셨는데 결국은 이 정부의 정책도 굉장히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국민들이 어떤 계약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 이것을 믿고 계약하는 것이 맞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최근에도 뭐 비슷한 일이 좀 있었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전세 자금 대출을 제한한다라는 정부 방침이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 이렇게 되자 7천만 원 이상의 어떤 소득자들이 이게 실제로 무슨 뭐 고소득자도 아닌데 왜 이러느냐 하고 반발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하루 만에 다시 이를 백지화하는 그런 또 웃지 못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정부가 결국은 어떤 정책을 폄훼해 있어가지고 또 너무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소홀히 다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정책의 좀 그 섬세함, 디테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일전에도 한번 문제가 됐었던 적이 그렇죠. 있는데 또 7천만 원 기준을 제시하면서 어떤 기준 설정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그 전세자금 대출 제한에서 굳이 이렇게 소득 여건을 두어야 하는지 오히려 그 실수요자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다면 주택 보유수를만 기준으로도 일단 적용해봐도 어떤가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문제 제기가 있고 바로 그래도 현장에서 반영해서 뭐 하루 만에 그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그 뭐 뒤늦게나마 바람직하지만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현대 그 행정부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고 각종 의사결정 기구가 복잡하다 보니까 정책 실패가 이렇게 발생하다 사실상 일정 부분의 실패인데 그렇죠. 그런 정책 실패가 발생하다도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져야 되는지 그 책임이 굉장히 분산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결과가 낳게 되고 그러다 보니 좀 이렇게 중차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책임은 뭐 내가 크게 질 것 같지 않으니 이런 것이 좀 은연중에 작용해서 좀 국민의 그 눈높이에 동떨어진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부분을 이제 그 행정학자 그 톰슨 교수가 많은 손의 문제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너무 많은 손이 있는데 이게 뭐 정리가 안 되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시기도 했는데 이처럼 이렇게 많은 손들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이제 정리하는 것이 또 그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이 시점에서 굳이 왜 이런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이런 정책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갑자기 집값이 폭등을 해서 그렇죠. 많은 전세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갑자기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박탈감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그 돈을 대출받아서 다른 집을 살까봐 아마 이런 식의 지금 그 정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드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돈이 없어서 전세자금 대출 받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오히려 집은 못 사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미 사놓은 사람이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옆에서 보고만 있는 그 전세 대출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주었던 그런 그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7천만 원이라는 소득이 이제 부부 합산 7천만 원이니까 세후로 하면 그렇게 또 많은 금액은 그렇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람보다 이렇게 소득이 많아가지고 스스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그런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좌절하는 그런 또 이게 그런 면도 좀 사실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작년에 나왔던 파리 부동산 대책 중에서 임대사업자 발표 이후에 나온 겁니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이런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어. 그걸로 다시 집을 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다시 어떻게 죽이기 위해서, 이 수요를 죽이기 위해서 결국은 또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이 크죠. 더군다나 지금 이게 8만 명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 법적으로도 당장 이게 제도화 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또 발생할 수 있으리라 또 보이는데 어떤가요, 최 변호사님? 예, 그 뭐 정부는 또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되는 그렇죠. 좀 그래도 반응은 좀 빠른지 예. 좀 세제 혜택이 축소되더라도 기존에 이제 이미 등록한 그렇죠. 분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해서 좀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그 뭐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의 발표와 실제 그 세제 감면 혜택 축소는 좀 상당한 시차가 그렇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제도를 설계할 때 그 장려하려는 취지를 넘어서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다 보니 이걸 다시 거두어 드리는데 오히려 이제 뭔가 좀 줬다가 다시 뺏는 듯한 느낌을 줘서 좀 안 좋은 인상으로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가 정책이 이렇게 급변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비판을 받게 되고, 하지만 그 실정법상 이러한 정책 결정자나 집행자의 어떤 이런 식의 정책의 뭐 실패라든가 그 변경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익적 목표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법성이라든가 어떤 뭐 손해와 인과관계를 좀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꼭 어떤 특정 법령에서는 좀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한 것들이 있는데, 가령 한국은행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단서 조항에는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취지의 조항이 있지만 이런 비슷한 취지의 조항들이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좀 그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고, 근본적으로 가장 큰 정책 실패라고 할 만한 게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의 어떤 금융당국, 뭐 정책 결정자들일 텐데, 2004년에 대법원에서 그때 당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제 외환 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환란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어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현행 법상은 좀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을 입안하고 또 발표할 때는 굉장히 정부도 신중하고 또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게 옮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민들은 그 장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울고 웃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필요에 의해서 변경해야 될 때는 더더욱 더 신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이와 함께 또 문제되는 게 있죠. 우리 이제 최근에 여당 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대표죠. 이해찬 대표가 3주택자 이상이거나 또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또 검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종부세를 강화한다. 이게 지금 또 작년에 이어서 또 다시 이제 종부세 강화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부의 재분배라든지 또는 공익추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한 이것은 뭐 재산권 침해거나 또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 입장은 어떤가요? 종부세.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등장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그 보유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물을 내놓게 하는 요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부동산 사려는 수요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가장 좀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데, 그 부분이 이제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지,
설계가 좀 덜 됐다고 해서 종부세 자체가 뭐 바람직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소득 불평등을 넘어서 이제 부의 불평등 해소의 문제가 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부가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정적 과세로서의 종부세의 역할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또 종부세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투명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은 뭐 이래저래 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종부세는 땅은 뭐 어디 부동산은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정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부세에 좀 강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소득세제에서 좀 부족한 측면을 상당히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종부세를 좀 적절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것인데요. 감세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주택자인 경우, 그 경우에는 더 이러한 점이 이제 강하게 주장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2008년 헌재 결정에서도 이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세대별 합산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든지 그래서 상당 부분이 다 이제 헌법 불합치나 위헌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름만 남은 종부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헌성이 일단 강한 그런 세금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주택자인 경우에는 너무 과도할 수 있다라는 점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찌됐건 뭐 부의 재분배라든지 기타 그런 공익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또다시 이중과세라든지 또는 뭐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어떤 또 위헌성 논란도 계속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위헌성을 어떻게 잘 봉합하고 또는 또 이게 교정해서 사실 제도를 도입하고 설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종부세를 갖다가 지금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부세를 강화하는 반면에 이건 공급에 어떤 주택 공급에 또 이게 기여를 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다 더 어떤 수요를 또 그래서 집 없는 사람 또 집을 사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 양도세는 또 오히려 인하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인데 어떤가요? 종부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낮이고. 아무래도 종부세와 비교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이제 양도소득세 강화할 경우에는 이거 하면 거래가 안 되는 한꺼번에 거죠. 많이 나오니까 좀 매물로 안 나오고 공급을 좀 억제하는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도소득세를 일정 부분 뭐 조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의 인하보다는 우선 뭐 거래세를 할 수 있는 등록취득세부터 먼저 좀 많이 인하하고 그 다음에 효과를 보면서 양도소득세에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 발표되었던 8.2 부동산 대책의 어떤 효과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정책이 최근 들어서 또 변경되는 것도 있고 또 변경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또 우리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인 가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 중에 물론 당연히 대학생들도 1인 가구로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1인 가구 또는 대학생들의 주택 문제가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른바 월세 난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 상황 뭐 월세 난민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일까요, 안 변호사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약 218만 명 가운데 40%가량이 다른 지역 출신으로 고향집을 떠나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자취 형태의 월세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의 그 월 소득 대비 임대료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대학 다닐 때 자취를 해봤는데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뭐 그때 월 소득 거의 없는 것 같았는데 여하튼 어떤가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5월에 발표한 2017년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청년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18.8%로 조사되었습니다. 청년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입의 18.8%가 지금 임대료로 지금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 5분의 1 정도가 임대료로 지금 나간다라는 것인데 숫자가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예. 실제로는 그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왜 그런가요? 그 국토연구원에서 청년 가구를 이야기할 때 예. 그 청년의 기준이 만 20세부터 34세입니다. 그 취업을 하는 20대 후반부터 그 30대 중반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 대학생들의 그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따져보면 수치는 훨씬 더 높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입의 약 40% 정도가 임대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제 청년들, 특히나 이제 대학생 때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일찍부터 이제 뭔가를 포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N포 세대라든지 또는 3포 세대 이런 뭐 용어들이 신조어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의 어떤 주거빈곤, 우리 이제 1인 가구를 포함해서 이 주거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아이디어 차원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최 변호사님? 예, 그 주거 불안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이 비자발적 비혼 내지 예. 비자발적 캥거루족이 되는 예.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주거 비용 상승과 그 혼인 감소, 출산율 하락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제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그렇죠. 정부의 청년 주거 지원 대책으로는 청년 주택 공급이나 청년 전용 월세 대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고 예. 오히려 좀 이런 청년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은 좀 더 파격적인 수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들도 좀 검토해 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좀 일시적인 현금 지원성 대책까지 포함해서 단기, 중기, 장기를 좀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청년의 주택과 관련한 것은 예.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주택 정책인 뭐 수요와 공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렇죠. 이건 복지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거는 복지 정책의 문제고요. 예. 전체 그 청년들의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파격적인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 1,000만 원 이 정도에 대해서는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해서 이렇게 예.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사회 주택 공급 좀 이렇게 특별히 좀 이렇게 많이 하게 된다든지 예. 이런 식의 그 복지 정책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이게 우리 이 청년 이제 실업도 문제인데 또 이제 이 주거까지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청년에 대한 어떤 복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이게 한번 재설계를 해야 되는 타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정부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인 만큼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고 또 향후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국회 논의와 또 제도화 단계를 거치면서도 논란이 굉장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그럴 타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두 분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 변호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가 아니라 저 세 마디 간단하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아까 청년 무주택자 등 예.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금 요즘에 입시 전쟁 끝나면 입실 전쟁 한다고 기숙사 문제가 지금 모든 대학가에서 예. 문제가 있는데 좀 그 지역 주민들과 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기숙사 문제 좀 먼저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서울의 집값과 관련하여서 결국에는 좀 문제를 좀 긴 호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과 농촌에도 양질의 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갖춰서 좀 지방에서도 좀 좋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 또한 그다음에 지방에서의 어떤 세금과 관련하여서 좀 보유 주택의 가격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거나 단순히 지방에 오히려 그럼 집이 세 채 있으면 더 세금을 많이 내는 좀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집값 하락세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진 않는 방향의 어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좀 일정 부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6년경에 국세청에서 종부세 도입 당시에 했던 구호가 지금 생각납니다. 선택된 소수가 납부하는 아름다운 대물림,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대한민국 1%의 고귀한 의무라는 좀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것처럼 종부세가 일정 부분 강화되더라도 혹시 납부 대상자들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즐겁게
납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기회가 되면 납부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안 변호사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많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올랐던 그 학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를 것이다. 아마 이 생각으로 이제 더더욱 오르게 된 것 같고 이것을 좀 막기 위해서 규제를 했더니 더 오르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근로만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허무함을 느끼고 상실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부도 사실 그렇게 폭락을 원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갑자기 올라서 그렇게 사회 전체가 무력감에 시달리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무조건 규제만을 통해서 이렇게 집값을 잡으려는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고 보이고 어느 정도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건축 규제 같은 것도 좀 완화하는 방향이 되어야지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동산 정책 어려운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규제적인 어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앞에서 나온 대로 결국 시장 원리에 따른 접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두 분 변호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식은 또한 즐거움에 관한 것이고 공동체에 관한 것이고 가족과 영성에 관한 것이다. 우리와 자연 세계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 표현에 관한 것이다. 작가 김선미의 저서 외롭거든 산으로 가라 중에서 발췌한 일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먹는 음식에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를 붙였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족을 뜻하는 또 다른 말인 식구가 밥을 같이 먹는 존재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사태나 사건이 발생하면 그 어떤 뉴스보다도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분노까지 하게 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즉 식구들의 생명과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입과 삶을 즐겁게 해주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업체들, 특히 그 중에서도 유명 브랜드로 알려진 몇몇 먹거리 업체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음식에서 또다시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한 유명 아이스크림 브랜드 업체의 아이스크림에서 3cm의 애벌레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해당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와 아이스크림 브랜드 업체가 이물질과 애벌레를 발견한 소비자에게 한 행동입니다.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해당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면서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등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쓰레기 만두 파동과 쥐머리 과자 파동에 이어 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모든 가정의 식탁을 위협했고 전 국민의 기호식품인 치킨에서도 바퀴벌레, 철수세미, 동물 털, 담뱃재, 쇳덩어리, 고무호스 등의 이물질 혼입 사례도 적발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단순 실수인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먹거리에 대한 파렴치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여러 범죄 중에서도 결코 온정을 베풀어서는 아니 될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먹거리 범죄입니다. 먹거리 범죄에 대해 중국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다시는 그 업종에 일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만든 먹거리를 내 부모, 형제와 자식들이 먹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장난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장난을 치는 사람에게는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우리의 식탁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들에게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보다 강경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시사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